자, 어서들 오시고요. 코아. 추석들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추석 특집 ML 등급 분들 특집 영상으로 준비를 했고, 자, 일단은 공지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에어드랍 이벤트 추석 특집 맞이 기념해서 코인 이슈 추석 이벤트 에어드랍 해서 일시는 9월 12일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드릴 겁니다. 기존에 우리 MEXC 빨간 봉투 받아보신 분들 많으시죠? MX 코인이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코인들을 저희가 이렇게 지급을 해드렸었는데 똑같습니다.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던가 아니면 그 링크를 클릭해서 MEXC 로그인하고 코인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지급을 드리는 게 200 USDT예요. 달러입니다. USDT. 현금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300 USDT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플래티넘 등급분들 그리고 에메랄드 등급분들 받으실 수 있는 첫 번째 이벤트, 그리고 두 번째는 에메랄드 등급분들만 받아가실 수 있는 300 USDT. 그렇기 때문에 플래티넘 등급분들은 첫 번째 요거 이벤트 받아가시면 되고, 에메랄드 등급분들은 자기가 좀 손이 빠르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거 받으시고 두 번째 거 이런 식으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이게 지금 영상이 또 에메랄드 등급 영상이기도 하고, 또 추석 때 또 이렇게 특집으로 많은 분들이 또 공부하실 수 있게끔 또 열어드리기 때문에 에메랄드 등급 분들한테 좀 혜택이 좀 더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뭐 플래티넘 등급 분들, 에메랄드 등급 분들 9월 12일 날 오후 6시 코인이슈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선착순입니다. 랜덤 개수예요. 그래서 뭐 많이 가져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적게 가져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달러가 강세죠. 달러가 강세인데도 불구하고 상품은 달러로 나간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은 MEXC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 회원가입하시고 아마 KYC를 인증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치 않은데 혹시나 모르니까 KYC 인증해 놓으시고, 그리고 보시면 만약에 내가 코인을 받았어, 상품을 받았으면 저희 코인 이슈 텔레그램 질문과 답변방 있죠. 텔레그램 방 들어가셔가지고 거기다 인증샷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인증샷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겨주셔야 또 나중에 또 이렇게 이벤트도 하고 또 좋은 것들도 챙겨드리지 또. 그래서 커뮤니티, 유튜브 커뮤니티 보시면 오후 6시에 월요일날 올라간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에메랄드 등급분들 멤버십 영상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영상에 이제 앞서기 전에 한 가지 장담을 드리자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과 안 보신 분 두 가지 분류로 나뉘게 될 겁니다. 그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영상 하나로 그 사람 인생이 바뀌었다. 무슨 자그마한 뭐 일 하나로 뭐 사소한 일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이 바뀌었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말을 오늘 체험하실 수 있게끔, 느끼실 수 있게끔 영상을 보시면 알아. 어떤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지. 진짜 영상 하나로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뭔지, 무엇인지 아시게 될 정도로. 제가 그 유튜브라던가 평소에 거의 한 7시간, 8시간 이상 이제 뭐 경제 관련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그리고 뭐 기사 서치도 하고,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 끊임없이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또 부족한 것도 많고. 근데 영상을 보다 보면, 야, 진짜 이 영상에는 500만 원을 주고서라도 보고 싶다. 진짜 500만 원이라는 돈이 아깝지가 않다. 1000만 원까지는 모르겠고 500만 원까지는, 만약에 이 영상 보는 대신 500만 원 달라고 하면은 진짜 주고도 안 아까울 정도로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 영상들을 또 통해서 공부를 하고 또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한테 또 멤버십 영상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코인이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배우는 데에는 아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요새
배우면서 이렇게 즐거움이 뭔지 좀 새삼 깨닫고 있는 그런 순간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오늘 추석 뒤집어지는 내용들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실시간 방송도 이제 나갈 거고 이제 멤버십 영상으로 나갈 건데, 좀 분량이 뭐 평소보다 좀 길겠죠. 평소보다 조금 긴데, 이 영상을 진짜 뭐라 그럴까, 1분 1초라도 놓치면 진짜 후회되는 내용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왜 투자하는지, 그거서부터 왜 투자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쓰일 건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9월달 장세가 어떤지 좀 시향을 좀 짧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우리 비트 가격이 좀 빠졌죠. 비트가 18.8K, 20K가 깨졌고 19K에서 18K까지 깨졌습니다. 18.7K. 그리고 이더리움도 1,500달러. 그래서 댓글들을 봤더니, 야, 코인이슈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가네요, 흘러가네요, 진짜 놀랐습니다,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뭐 코인이슈 가족분들 멤버십 영상 보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9월달에 지금 빠질 줄 알고 있으셨죠. 이미 9월달 빠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랍지가 않아. 다른 분들은, 야, 8월달 잭슨홀 이전까지 계속해서 상승했는데 갑자기 빠지네? 왜 빠지는 건지? 아, 역시 이래서 비트코인 하면 안 되겠다, 다 손절치고 나가. 그 차이입니다. 진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우리는 뭐 걱정할 게 없어. 9월달 이미 떨어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뭐 매수 매도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시향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이렇게 멤버십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이게 합이 맞아야 돼. 영상을 보시는 분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합이 맞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100가지 말씀을 드렸으면 20가지밖에 이해를 못하고 반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때까지 가져가시면 좋다, 뭐 익절하셔도 좋다, 그리고 언제까지는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반대로 행동을 하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보, 좋은 분석을 드려도 코인 이슈랑 합이 맞아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 하면 어 할 정도로. 이해되셨나요? 시그널을 드리면 본인들이 딱 아실 수 있을 만큼.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영상들 싹 다 챙겨보시고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뭐 시간이 없어서 뭐 영상을 몇 개 못 봤어요, 그래서 엑기스만 쪽쪽 뭐 이렇게 뽑아서 봤어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롱뷰를 말씀드려도 다음 멤버십 영상에서 숏뷰로 바뀔 수 있는 게 자산 시장이에요. 1분 1초가 급격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뭐 못 봤다, 안 한다, 그러면 비트코인 투자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물론 일하시면서 이제 뭐 부업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하루에 1시간, 최소 내지 못해도 한 2시간 정도는 시간을 내셔야겠죠. 공부하시는데. 왜? 내 소중한 자산이 달려있는 건데. 피 같은 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 꼭 지켜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우리 커뮤니티는 항상 떨어지면 기분 좋아해. 제일 행복해. 어떻게 반대야? 청개구리야. 자, 가격이 지금 왜 떨어졌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보시면 원달러 환율 1387원, 1400원 거의 육박합니다. 넘을까 말까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자, 환율에 관해서 좀 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드렸었는데, 환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막 1387원, 막 1400원까지 가는데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문의도 많이 왔었고, 코인이슈님 6월 19일날 비트코인 최저 가격 17.5K가 나왔는데, 그때는 원달러 환율이 확 튀면서 3, 4일 뒤에 비트코인 최저 가격이 나왔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튀는데 비트코인 최저 가격이 왜 안 나오나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매수 대기하시는 분들. 제가 멤버십 영상으로 어떤 얘기 드렸죠? 꼭 집어서 말씀드렸어. 멤버십 영상으로. 원달러 환율은 우리 한국만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미친듯이 튀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달러 인덱스를 보셔야 된다.
원달러 환율이 막 1,400원, 1,340원, 50원 갔을 때 달러 인덱스가 108에서 109 막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110 넘어가면 우리 비트코인 시장에도 반응이 올 겁니다. 110에서 111 넘어가면 올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멤버십 그 시그널 영상에서 똑같이 우리 어떻게 돼요? 가격 비트코인 빠졌죠. 20K에서 18.7K까지 쭉 빠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달러 환율만 보고 와 환율이 이렇게 튀는데 비트코인 가격 빠지겠네 빠지겠네 계속 기다렸는데 안 빠졌죠. 뭐 단타 쳤거나 뭐 선물하셨던 분들 결과는 안 좋으셨을 거고. 110 달러 인덱스가 중요하다. 110을 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경계선을 이제 뚫었기 때문에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가격이 빠질 거다. 똑같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달러 인덱스 꼭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 자, 이제 강의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투자를 왜 하시나요?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 이유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TV나 뭐 휴대폰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아요. 저는 뭐 비트코인 이렇게 해서 뭐 투자해요. 이런 것 때문에 들어왔어요.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10명 중 9명은 코인 이슈도 마찬가지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시장에 들어옵니다. 이 시장에 들어와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 그랬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돈 버시는 분들은 10분 중 1분밖에 안 돼. 그게 무슨 말일까? 돈을 벌려고 들어왔는데 업비트 수익 내역을 열어봤더니 마이너스 70% 80%야. 손절하고 나가겠죠. 손절치고 나갑니다. 왜 그럴까? 코인 이슈도 그랬고 우리 코인 이슈 가족분들도 10분 중 9분은 그러실 겁니다. 비트코인 판에 들어와서 돈을 벌 생각을 했지 돈을 잃을 생각은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잃었으면 어떻게 대처할지 그런 것들은 일절 생각 없이 돈 벌면 뭐 차 바꾸고 집 바꾸고 좋은 생각 좋은 이야기들만 하고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70% 80% 내 계좌가 파란색을 봤을 땐 당연히 겁나고 막 화나고 스트레스 받고 위장약 먹어가면서 소화도 안 되고 친구들도 만나기 싫고 밖에 나가기도 싫어. 당연히 이 시장에서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돈을 벌 생각으로만 오는 거예요. 무조건 거의. 내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앞으로 어떻게 쓰일 건지 기관들이 어떻게 쓰일 거고 기업들은 어떻게 활용을 할 거고 그걸 나는 비트코인을 담아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벌 건지 이런 것들 공부는 없어. 1도 분석도 없고 심지어 자기가 담은 코인 그냥 이름 좋고 누구 친구가 추천해서 뭐 무슨 음식점 맛집도 아니고 자기 소중한 돈을 피 같은 돈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름 2글자고 뭐가 이쁘고 뭐 가격이 싸고 거래량이 많아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분 중 9분은 손절치고 나가는 겁니다. 손해를 보시고 수익을 못 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지금부터 내가 비트코인을 왜 사야 되는지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사용 설명서 플러스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건지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뭐라 그럴까 뭐 안 보시면 어쩔 수 없고 들으셨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다 비트코인 투자를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비트코인 투자를 하려고 향후 제가 장담을 드릴게요. 이거는 향후 10년 동안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너 어떤 게 가장 후회스러워? 어떤 일이 가장 후회스러웠어?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코인 이슈 영상을 보고 비트코인 투자를 안 했다는 거 그 얘기가 바로 나올 정도로 그거를 오늘 증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강의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가정의 자동차
한 대씩은 다들 소유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자동차 얘기 좀 드리고 달러 얘기도 좀 드리고, 그래서 이게 오늘 영상을 좀 들으시는 분들은 기존에 우리 코인이슈 그 영상을 좀 보셨던 분들은 이해가 좀 더 빠를 겁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코인이슈 지난 영상들을 싹 다 챙겨 보셔야 돼요. 실시간 방송 그 녹화 방송 분들을. 자, 다시 돌아와서 가정에 자동차 한 대씩은 다들 소유하고 계실 건데, 자동차가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1769년 프랑스에서 니콜라 키뇨가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세계 최초의 자동차의 이제 시초인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20세기 이후에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이동 수단으로 발전이 됐죠. 발전이 됐고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가장 잘 사는 국가를 꼽자면 일본이겠죠. 1980년대, 90년대 일본 경제 호황기였습니다. 그래서 90년대부터 이제 월가에서 또 금융 습격이 들어갔고, 그때부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10년, 20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경기가 이제 도태가 됐는데, 그때 제조업으로 일본이 이제 전 세계 막 그 시가총액, 그때 1992년도였나 90년도에 시가총액 탑 50 안에 드는 일본 기업이 뭐라 그럴까 거의 한 30 몇 개 정도. 그때는 막 월마트가 40 몇 등이었으니까 미국이 10등 안에 드는 기업이 한 개인가 두 개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일본이 전 세계 다 먹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잘 살았던 일본인데, 이때 제조업이 굉장히 흥했었죠. 제조업이 흥하면서 일본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점령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이 현금이 막 넘쳐났어. 또 1985년도 또 플라자 합의 통해서 또 엔화가 강세를 또 찍었었죠. 그렇게 되면서 일본에서 좀 유행했던 게 뭐냐면 스포츠카. 좀 그 굉장히 빠르고 막 잘 달리는, 지금은 우리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런 스포츠카처럼 비싸고 빨리 가는 차, 이런 그 스포츠카, 이런 차들을 그 개발하고 막 그 또 스포츠카 하는 막 이렇게 대회들 있죠. 대회들도 막 이렇게 입장하는데 또 천문학적인 금액이 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들을 막 쏟아 부었어. 이런 것들을 예시를 어떻게 보냐면은 그 우리 2000년대 만화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니셜 D, 그리고 영화 분노의 시리즈, 분노의 질주 시리즈, 그 초기 시리즈 보시면 일본 스포츠카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만화 이니셜 D에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본이 스포츠카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산업을 막 발전을 하고, 돈이 사실 안 돼. 돈 많은 사람들만 이렇게 찾고 극소수이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1990년대 월가 금융 습격 딱 받고 휘청거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2000년대에 얘네들이 등장해. 중국과 미국이 다시 또 등장을 해. 미국은 70년대, 80년대 좋았지만 생산량이 굉장히 좀 적었죠. 근데 미국 시장에서 생산량이 계속해서 늘어났고, 중국이라는 시장, 초저임금, 그리고 값싼 자동차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본 자동차 시장이 지금 패권을 잃고 있죠. 자, 1970년대 자동차 한 대 가격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지금 아파트 한 채 가격을 자동차로 환산한다고 하면은 자동차를 한 몇 대 정도 사나요? 서울의 아파트 한 10몇 억, 한 15억 잡아놓으면 국산 그랜저가 한 5천 하나요? 그럼 한 3, 40대를 넘게 사겠네요. 만약에 1억짜리 아우디 A6라던가 BM5 5 시리즈, 벤츠 E클래스 이런 것들 한 8천, 한 1억 정도 잡고, 그럼 한 15대를 사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아파트 한 채가 자동차 한 대 값이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자동차 가격이 비쌌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1970년대 강남 아파트 한 채가 한 대 값이다. 압구정 현대 37평 800에서 1100인데 그라나다가 1154. 굉장히 비쌌다는 겁니다. 강남 아파트 작은 평형 한 채가 1980년대 자, 대우 로얄 잠실 주공 7평형, 현대 그랜저, 각 그랜저 같네요. 1700에서 1900. 1990년대에도 비쌌죠. 서울내 13평형 평균 4천만원 이상.
BMW 520i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은 미친 듯이 올랐고 차량 가격은 부동산에 비해서는 많이 오르지 않았죠. 자, 예전에는 차량 가격이 이렇게 비쌌어. 비쌌기 때문에 그러면 가정마다 자동차 한 대씩 다들 있었을까? 없었겠죠. 자동차 있는 가정이 굉장히 드물었어. 잘 살면 TV도 있었고 자동차도 있었고 TV도 막 한 군데 그 뭐 잘 사는 게 모여가지고 막 같이 보고 막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그럴 정도로 보급이 한정적이었다. 몇십 대, 몇백 대, 막 연간 뭐 1000대도 뭐 생산을 못할 정도로. 근데 지금 연간 생산 그 하는 양이 몇만 대. 그리고 뭐 많게는 뭐 다 합치면 뭐 몇십만 대, 몇백만 대까지. 그런 식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기업들 다 합쳐서 자동차 그 제조 기업들. 자, 그러면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자동차 산업이. 뭐 물론 제조업이 흥해서 뭐 공장이 뭐 증설이 되고 기계들 뭐 그 뭐라 그럴까 제조 시설들이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뭐 좋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동차 산업, 자동차 시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었던 이유. 자동차에 뭐가 붙었어요? 자동차에 파이낸스가 붙었죠. 자동차 금융이 결합이 됐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초기에 자동차 시장은 가격이 너무 셌어. 수량도 제한적이야,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돈 많은 분들, 중산층 이상 분들만 사게 되고, 이런 것들이 참 자동차 시장의 큰 장애물이었죠. 근데 자동차의 할부 금융이 접목이 돼. 그 뜻은 뭐예요? 내가 현금이 없고 돈이 없더라도 할부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대출이 적용이 돼. 기존 자동차 할부 시장이 지금 그 기존에는 처음에 캐피탈 업체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돈이 좀 부족해. 그럼 대출을 끌어안아야겠죠. 뭐 자동차 할 대출을 뭐 담보로 잡든 아니면 내가 뭐 갖고 있는 뭐 동산이나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그 담보로 잡든 그런 식으로 캐피탈 업체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2010년도 이후에 은행사랑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진출을 합니다. 왜? 아, 돈 되는 시장이구나. 이거 돈 빌려주고 이자 놀이 하면 많이 벌겠구나. 금융권 애들, 카드사 애들 다 들어옵니다. 들어왔던 게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막 이런 그 은행들부터 시작해서 현대카드 이런 카드사들. 이런 식으로 자동차 산업, 자동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제너럴 모터스, 우리 한국에서는 GM 대우로 많이 알고 계시죠. 제너럴 모터스가 지금 도요타랑 이제 미국 내 얼마 전에 연초에 기사를 봤을 때는 도요타한테 미국 내 그 판매 시장 1위를 뺏겼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봤을 때는 얼마 전이 아니지. 자, 8월달 기사네요. 2분기, 전분기에는 GM 대우가 꺾었어, 다시. 도요타를. 꺾고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했다는 그 기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네가 그 한때 세계 1위였고, 지금은 미국 시장 1위죠. GM 대우. 얘네들이 지금 누가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GM 차들. 자, 이거를 그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뭐 쉐보레도 있고 알만한 것들이 또 뭐가 있었죠? 쉐보레랑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군붕어라서 이게 머리에 많은 걸 또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게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뭐 쉐보레나 이런 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 내 점유 시장이 1등입니다. 얘네가 지금 GM이. 근데 GM이 어떤 식으로 성장을 했냐면 얘네들이 일단 그 2006년도 이제 리먼 사태 터지기 전에 경영난에 이제 그 막 지분을 51%를 또 140억 달러에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파산 신청을 해요, 회사가.
그런 식으로 우여곡절이 막 이제 높고 낮음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많았는데, 얘네들 자회사 중에 GMAC라는 그 회사가 이제 뭐를 하는 회사냐면, 얘네가 자동차 할부 금융, 그리고 또 주택담보대출, 뭐 보험 토지 개발, 이런 것들을 또 사업 영역을 또 확대를 해가지고 자동차의 금융을 접목을 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자동차를 사고 싶어. 근데 현금이 없어. 돈이 없어. 그럼 현금을 창출해 줄 수 있는 현금 유동성 창구가 필요하겠죠. 그 기업이 누구예요? GM의 자회사 GMAC.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뭐 신문 기사나 이런 거 보면은 GM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GM은 금융회사다. 이런 기사들 보신 분 계실 겁니다. 2005년도 GM그룹이 거둔 수익이 39억 달러인데 72%, 28억 달러가 GMAC에서 벌어들인 수익이에요. 그 뜻은 뭐예요? 차를 팔아서 남긴 수익보다 대출을 하고 이자를 받고 그런 금융 수익들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되면서 중고차 금융시장도 막 경쟁이 치열해. 캐피탈사들이랑 막 금융권들, 막 카드사 계속해서 경쟁이 치열해. 돈이 되니까. 중고차든 신차든. 그래서 은행들은 캐피탈 얘네들보다 낮은 금리 또 앞서면서 경쟁하고, 또 KB 막 뭐 매지카 대출, 뭐 신한은행 마이카 대출, 이런 것들이 다 금융권들이 중고차 시장 해가지고 그 중고차 시장 진입해서 대출을 통해서 이자를 받아먹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자동차 할부 대출도 2014년도 1조 원대에서 올해는 1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해요. 거의 몇 년이야 지금? 8년 만에 거의 한 10조, 한 10배 정도가 성장을 했죠. 대출 시장이 계속해서 커져. 자동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출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뭐 금융그룹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되냐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 딜러, 뭐 중고차 딜러나 뭐 신차 딜러분이랑 매매 계약을 하고, 그리고 또 이 계약서를 들고 가가지고 또 은행 캐피탈 뭐 금융사 해가지고 뭐 대출 승인 받고 딜러 만나고, 아니면 딜러가 또 연결해 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차량 뭐 하고 인수하고, 복잡하죠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휴대폰 아니면 딱 그 PC 딱 틀어가지고 온라인 플랫폼이 있어. 거기서 내가 원하는 차 딱 구매 누르면 내 그 마이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은행사, 보험사, 카드사, 개인 신용 정보를 싹 다 보여줘. 그래서 가장 뭐 낮은 금리 대출 이자 상품은 이겁니다, 뭐 저겁니다. 한 번에 오토 금융 플랫폼, 이거를 오토 금융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사거나 뭐 중고차를 사거나 굉장히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업종들이 지금 굉장히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내가 현대자동차야, 아니면 기아자동차야, 아니면 뭐 GM이야, 테슬라야, 자동차 제조 기업에서, 제조사에서 많은 차량을 생산하고 또 판매를 해서 매출을 늘리려면, 기업을 크게 성장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늘리려면 다른 시장에 있는 파이, 다른 시장에 있는 자산들을 자동차 시장과 연동을 시키던가 아니면 유입을 시켜야겠죠. 자,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 우리 자동차 시장에 묶여있는 돈들 말고 부동산, 주식, 코인, 뭐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그런 자금들, 자산 시장에 있는 파이들, 자동차 시장과 자연스럽게 접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한 대 구매할 거 두 대, 세 대, 열 대 구매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 부동산, 코인 연동시켜서 자동차를 살 수 있게끔 만든다면, 그 시장에 있는 자산시장 파이를 가져올 수 있다면 너무도 좋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제가 뭐 이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여주는 1등 공신은 누구예요?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여준 1등 공신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뭐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달러와 1대1 패깅된, 쉽게 말해서 뭐 달러로 쓰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심하지 않은 1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여주는 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1등 공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 용도가 극히 한정적입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우리가 뭐 하고 있죠? 코인을 삽니다. 보통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살 때 USD나 USDC로 갖고 있으면서 그 달러만큼 코인을 매수를 하죠. 그리고 뭐 블록파이나 뭐 셀시우스 같은 비트코인 담보 대출 플랫폼 USDC 달러를 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예치를 해서 이자를 받고 그런 용도밖에 없어 지금. 근데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확장하면서 달러 대신 오프라인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밥을 먹었어. 음식점 뭐 밥 먹고 밥값을 결제하는데 블록체인 지갑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해. 그런 식으로 옷을 사고 쇼핑을 하고 뭐 결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 결제가 될 건데, 작년 2월 달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전기차를 살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한동안 열어줬었죠. 진행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사람들은 야, 비트코인으로 자동차를 사? 전기차를 사? 테슬라를 사? 대박이다. 비트코인 가격 오르겠다. 그냥 거기서 생각이 딱 끝나. 멈춰. 이게 뭐냐면 머스크가 이제 구상을 하고 그 어떤 걸 그 생각을 갖고 있고, 뭐냐면 앞으로 요거는 나중에 기사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예언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론 머스크가 원했던 건 뭐냐면 향후에 테슬라 전기차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테스트한 것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비트코인은 뭐 가능하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기차를 사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을 암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기차 산다는 얘기입니다. 테슬라 거를. 그거 하기 전에 테스트 겸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한번 진행을 해본 거고. 그럼 그때 코인이슈님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각종 규제안들이 굉장히 많아. 나중에 문제될 것도 많아. 차라리 비트코인 탈중앙화 성격의 목적에 비트코인을 결제로 하게 되면 엄밀히 보면 같은 코인이기도 하고 스테이블 코인도 똑같이 블록체인 송금망에서 결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 겸 할 수 있겠죠. 좋겠죠. 비트코인이 최적이라는 겁니다. 왜? 변동성도 그 다른 코인에 비해서는 그나마 덜하고. 이해되셨나요?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그 테슬라 전기차를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자기가 비트코인을 샀으니까 그 차익 실현하려고 그 단순한 생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 결제 한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암시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 3년, 빠르면 3년 안에 테슬라 전기차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끔 결제창이 열릴 거예요. 제가 그거 장담 드릴게요. 그거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지금 그 현대가 H닥이라고, 발음이 어려워. 우리 정대선 뭐 사장님이라고 할게. 뭐 전현대 BSNC 해가지고 뭐 작년 12월 달에 블록체인 기술 기업 H닥 현대 겁니다. 또 현대사에서 2017년도가 18년도에 현대코인을 발행을 했죠. 그래서 또 그 이름이 막 바뀌면서 뭐 이것저것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작년 12월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현대사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어떤 식으로 쓰냐, 온라인 오프라인 다 통틀어서
가상자산 기반 결제 옵션을 추가하고 뭐 평균 3%의 기존 결제 수수료를 1% 낮춘다. 쉽게 말해서 뭐 현대카드나 이런 결제 시스템 많이 들어가는 수수료를 낮춰서 1%로 낮춰서 많이 사용하게끔 가상자산 기반 결제를 추가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뭐 9월 달에 뭐 단말기, POS, 키오스크 전문 기업이랑 뭐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 소상공인들도 카드사 제3기관에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를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결제 옵션을 제공한다고 하죠. 이게 뭘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현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겁니다. 발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스테이블 코인이 뭘로 쓰인다? 현대자동차를 사던가 아니면 기아자동차를 살 때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생각해는 코인 이슈가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동차를 사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코인 이슈님, 기존에 카드 결제하면 되지 굳이 스테이블 코인 할까요? 자, 내가 자영업자야. 카드 결제하면 수수료 3% 먹어. 3% 떼어줘야 돼. 카드사한테. 근데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결제, 스테이블 코인 결제하면 수수료가 1%야. 그럼 내가 자영업자면 손님들 들어왔을 때 어떤 결제를 유도를 할까? 어떤 결제를 해주세요? 이걸로 결제해 주시면 반찬 서비스 드립니다. 뭐 밥 한 공기 드립니다. 사이다 서비스 드립니다. 블록체인 결제.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할 수밖에 없어. 대중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속도도 더 빠르고 안 쓸 이유가 없어. 현대는 지금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서.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만드는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이 뭐 스위스 프랑 그리고 유로화 이게 담보로 만든다고 합니다. 아마 지사가 그 스위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해가지고 만든다. 우리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코인 이슈님,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한 거지 비트코인이 왜 중요하나요?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우리가 해외 거래소를 한두 개씩 쓰고 있죠. 아니면 뭐 블록체인 지갑, 뭐 디센트 월렛이나 아니면 뭐 메타마스크나 이런 웹 지갑들 쓰고 있을 건데 거기에 어떤 코인들이 들어가 있나요? 어떤 코인들? 내가 지갑을 보면 뭐 신사임당 5만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 뭐 만원짜리 100원짜리도 있고 다양한 코인들 화폐들 갖고 있죠. 똑같아. 해외 지갑도 스테이블 코인 USDC USDT 갖고 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뭐 다 갖고 있어.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 뭐냐면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고 비트코인으로 바꿀 수도 있는 서로 코인끼리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연동이. 그러면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결제할 수 있는 그 업체들이라던가 시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되어 있는 비트코인도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차량 4천만 원짜리 그 그랜저를 살려 그래. 현대가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으로 4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500만 원이 부족해. 근데 마침 내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500만 원치를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던가 아니면 비트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결제를 한다는 겁니다. 결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할까? 우리 그 어르신분들 금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금은 안전자산이야. 금은 현금이야. 금은방 가서 바로 현금할 수 있어. 우리 또 범죄 일으킬 때 또 금으로 많이 또 세탁도 하고 막 그렇게 하시죠. 금을 현금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금을 뭐 한 덩이 줬어. 금은방에서 바꾸는 거 없이 금 한 덩이로 뭐를 하실 건가요? 뭐를 할 수 있나요? 금으로. 막상 금을 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금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사람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금은방에서 금을 안 바꿔주고 금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 밥을 먹을 때 금을 내도 사람들이 금 안 받습니다. 화폐 받을게요. 하지. 금을 쓸 데가 없어. 뭐 물론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데 이제 조금씩 들어간다고는 하지만은 금이 그렇게 화폐처럼 돈처럼 쓸 그게 없습니다. 그냥 금덩이에요. 말 그대로.
금이나 뭐 자갈이나 돌멩이나. 근데 지금 현금으로 인식을 하고 전 세계인들이 안전자산, 자산으로 인식을 하죠. 실제로 사용을 못해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측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의 믿음. 아, 금은 현금이야. 당장 내일 모레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 전 세계인들이 인정을 하고 믿음을 줘. 인식을 갖고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산의 가치 측정할 때 사람들의 믿음과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지금 우리 비트코인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산으로서의 믿음과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인식 없죠. 자산으로서 뭐 디지털 금이다, 코인 이슈만 이렇게 계속해서 목에 피가 나가면서 얘기를 하지 몰라. 코인 이슈 가족분들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빼고는 몰라. 비트코인 아직도 그냥 도박이고 변동성 심하고 그거 할 바에 뭐 애플 주식 사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지.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언제쯤 계속해서 형성이 된다?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이 돼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영향력, 확장이 계속해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도 믿음과 인식이 쌓인다. 나중에는 자동차 살 때 비트코인을 살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을 사면 결제하면 되지.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은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재화고 자산이고 화폐야. 그리고 비트코인 이퀄 스테이블코인 이퀄 달러. 그런 식으로 믿음이 쌓이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현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게 뭐 차량 구매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모든 분야 뭐 현대카드 뭐 적립금에 들어가든 뭐 엠포인트에 들어가든 아니면 뭐 걔네 뭐 적립 뭐 현대샵에 들어가든 모든 부분들 생태계에서 결제가 가능하게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사명이 바뀌었죠. 메타 구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 뭐 리브라 막 해가지고 암호화폐 그 코인을 발행하려고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지금은 이제 팔았는데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포기 못했던 이유가 다 이런 이유들이야. 미국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메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전 세계 79억 명, 78억 명 중에 왓츠앱, 인스타그램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왓츠앱,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까지 세계 뭐 중복 사용자까지 다 합치면 한 3, 40억 명 됩니다. 3, 40억 명. 전 세계인들의 3분의 2 가까이가 SNS를 하니까 여기에다가 메타가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연동이 돼. 달러보다도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는 게 메타겠죠. 페이스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는 막을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들어갔냐면 비자 카드 다들 알고 계시죠? 비자 카드, 뭐 마스터카드. 비자 카드에서 USDC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시범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 결제망이랑 비자 카드랑은 라이벌이죠. 기존의 카드 결제가 이제 없어지고 블록체인 상에서 송금망 그 블록체인 비트코인 결제가 이제 되는 거니까 기존에 이제 많은 수수료를 받아 먹다가 이제 블록체인 송금망이 나오면서 수수료 경쟁도 안 되고 앞으로 안 되겠다, 죽겠다. 마스터카드, 비자카드는 알아 이미 지네들이 싸움이 안 될 거를. 그렇기 때문에 비자카드에서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고 걔네들이 선점을 하려고 지금 미친 듯이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제도권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비자카드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 USDC 스테이블 코인 뭐 카드를 만들어. 아니면 암호화폐 뭐 블록체인 지갑을 만들어서 거기에 비트코인 뭐 리플,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넣어놓고 결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럼 비자카드 들어가면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따라서 들어가.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들어간다 그러면 현대카드, 뭐 신한카드, 우리카드 당연히 다 들어가고. 이해되셨나요? 지금 상황이 이거 돈 된다 다 들어가고 있어. 어떻게 보면 자동차 시장 초기 때
캐피탈사들만 있었어. 근데 거기에 돈 되는 거 냄새 맡고 금융권 애들, 카드사 애들 다 들어갔죠. 그거랑 똑같다 지금. 신용카드, 마스터카드도 그렇고 비자카드도 똑같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이게 딱 보시게 될 거예요. 자동차 금융시장에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카드사 이런 그 기업들이 이제 진입을 해서 어떻게 해요? 비트코인 결제까지 연동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비트코인으로 이제 뭐 자동차 사고 그런 것도 일도 아니야. 기본이고. 작년에 뭐, 머스크가 뭐 비트코인 전기차를 산다, 뭐 한다, 뭐 가격 뭐 띄운다, 뭐 한다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 것도 일도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안 좋게 보고 앞으로 없어질 거다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CBDC 얘기를 하십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디지털 달러, 우리나라 디지털 원화. 우리나라는 이미 지금 2차 테스트 하고 있나요? 앞으로 이제 디지털 원화, 디지털 달러, 뭐 디지털 엔화, 위안화, 뭐 루피, 뭐 이런 식으로 디지털 원화, 디지털 화폐가 이제 주를 이룰 건데 작년에 CBDC 한창 나올 때 이런 얘기들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CBDC가 나오면 스테이블 코인은 사라질 거고 리플은 사라질 겁니다. 비트코인도 없어질 겁니다. 작년에 코인이쇼가 뭐라 그랬죠? 잘못된 내용입니다. CBDC가 나오면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가격 가치는 올라갈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CBDC에 하는 역할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디지털 달러 나오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랑 뭐 어떻게 보면 역할이 굉장히 접점이 비슷한 건 맞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을 디지털 달러나 국가 CBDC가 하게 될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스테이블 코인이 없어진다?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의 작년에 연준에서 이제 뭐 부의원도 있었고 부의장 랜달 컬스라고 그리고 또 몇몇 의원들이 디지털 달러를 굳이 만들어야 됩니까? 만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굳이 달러가 지금 건재하고 어차피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지금 USDC 뭐 USDT는 뭐 일단 뭐 미국 국채로 지금 준비금을 구성하니까 뭐 중국 거다 미국 거다 뭐 말을 안 하겠습니다. 다시 지금 뭐 미국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잘 나가고 있는데 굳이 디지털 달러 필요 있냐? 어차피 영향 뭐 성격이라던가 하는 일이 겹치지 않냐? 괜히 발행만 해서 머리만 아프고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굳이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왜? 그리고 만약에 디지털 달러 미국에서 CBDC가 나오면 발행 주체가 아직 불분명해. 지금 돈을 찍는 기관은 연준이죠. 근데 CBDC 디지털 달러가 찍는 기관은 연준일지 미국 재무부일지 아직 몰라. 확실치가 않아. 만약에 디지털 달러를 재무부에서 찍는다 그러면 연준의 영향력, 힘은 잃게 되는 겁니다. 잃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정부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랑 연준이랑.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걱정이야.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달러 필요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연준 입장에서나 국가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만 잘만 활용하면 지금 기축통화 달러 넘버원이죠. 이 넘버원 자리를 무조건 지키고 놓치지 않고 전 세계 진짜 뭐 화폐는 뭐 달러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스테이블 코인 미국 달러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멕시코, 뭐 미국, 일본, 한국 전 세계에 다 깔려 있어. 송금망들이 다 이걸 사용해. 그 뜻은 뭐예요? 무늬만 스테이블 코인이지
준비금이라던가 성향이나 성격은 달러라는 겁니다. 그 뜻은 뭐예요? 미국에서 찍어내는 달러의 영향력과 확장력을 더욱더 증폭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커질수록 CBDC한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미국은 디지털 달러 찍어가지고 찍기 전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일단 미국 그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싹 다 깔아놔. 연결료를, 송금망을. 거기다가 뭐만 얹으면 돼요? 디지털 달러만 얹으면 끝나는 겁니다. 어려울 거 단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랑 뭐 CBDC랑 싸우고 겹치고 리플이 뭐 없어지고 공부를 참 마음이 아파요. 또 그런 내용들을 보고 비트코인을 또 던지고 막 손에 입고 손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결제를 달러 대신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도라던가 편리하고 익숙해질 때쯤에 뭐가 들어가요? 스리슬쩍 디지털 달러 CBDC가 쑥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밥도 먹고 온라인, 오프라인 다 사용을 하게 된다면 사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의 가치까지 같이 올라가. 가장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얘의 가치. 얘가 누굴까?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가 연준을 이해하고 각국의 중앙은행을 이해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돈을 벌고 이런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준에서 돈을 찍습니다. 돈을 찍어서 어떤 식으로 해요? 시중에 있는 뭐 JP모건이나 웰스파고, 뭐 시티은행, 뱅크오하니까 뭐 모건 스탠리 이런 시중의 상업은행들한테 돈을 뿌려. 실제로 찍어내는 돈은 1억 달러를 찍어. 근데 이 시중에 있는 은행들은 시중에 얼마를 뿌려요? 10억 달러를 뿌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실제로 그 찍은 만큼 뿌리는 게 아니죠. 왜 이런 구조를 지금 이렇게 가냐면 연준에서는 돈을 찍어서 뭐를 받아요? 시중 은행들한테 이자를 받죠. 그러면 시중 은행들은 누구한테 이자를 받아요? 미국 국민들한테 이자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고 예치를 하고 뭐 적금 상품을 들고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내고 다 그 돈들이 은행에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들은 한국에 있는 중앙은행 내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돼. 한국 중앙은행 있죠.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고 시중에 있는 기업은행, 뭐 농협은행, 국민은행 뿌립니다. 시중에 있는 은행들은 우리들한테 대출하고 예금하고 이자 받으면서 서로 이렇게 받아먹는 구조. 어떻게 보면 폰지 그 구조랑 굉장히 흡사하죠. 자,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좋아요? 아니면 발행을 적게 하면 좋을까? 많은 돈을 찍으면 찍을수록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자, 근데 화폐를 많이 발행해. 달러를 많이 찍어. 시중에 많이 달러가 쌓이면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죠. 하락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미친 듯이 지금 아프죠.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서 국민들이 힘들어 할 거야. 연준 욕 태배기로 먹을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자, 근데 반대로 돈을 많이 미친 듯이 천문학적인 달러를 찍어내도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지 않고,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겠죠. 달러의 가치가 만약에 하락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연준 입장에선 그 방법을 찾아야겠지. 미친 듯이 돈 찍어야겠지. 유대인들이 돈이 많고 막 권력이 세고 힘이 세고 이런 것들이 다 돈놀이입니다. 다 이자놀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였고 힘이 강력한 겁니다. 우리가 막 말하는 뭐 일루미나티 뭐 무슨 세력들 막 이런 거 있죠. 다 그런 것들. 뭐 무슨 로스차일드 가문 뭐 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 재밌는 막 그런
다 그런 것들이에요. 다 이자 받아먹는 것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미국은 달러를 판매하는 국가입니다. 달러를 파는 국가라는 말 기억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기축통화가 되려면 그 나라 기축통화, 그 나라 통화를 많이 써야 돼. 그리고 그 나라 통화를 원해야 돼. 그 뜻은 뭐예요? 미국은 달러 기축통화 자리 지키기 위해서는 달러를 발행해서 많이 팔아야 돼. 그리고 달러를 I want a dollar, give me the dollar. 달러를 원하는 국가들이 넘쳐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야 돼.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달러의 가치를 높여주는 게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자, 연준에서 어떻게 해요? 달러를 찍어내서 시중에 있는 은행들한테 줘. 그럼 시중에 있는 은행들이 우리들한테 어떻게 해요? 이자를 주고, 이자를 뭐 대출 이자를 주고, 뭐 예금을 하면 또 이렇게 뭐 서로 주고받고 마진을 남겨 먹습니다. 똑같아. 디지털 달러 나온다고 하면, 만약에 연준에서 발행을 한다고 하면 연준에서 디지털 달러 미국 CBDC를 발행해서 시중에 있는 뭐 JP모건, 웰스파고 이런 그 상업은행들한테 CBDC를 줍니다. 그럼 걔네들은 CBDC로 어떻게 활용을 할까? 1억 달러의 CBDC를 찍어주면 10억 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우리 그 미국 국민들한테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자를 주면 장점이 뭐냐면 각 은행마다 스테이블 코인을 구성하던가 아니면 뭐 각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뭐 JP모건이나 웰스파고랑 같이 쓰는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가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달러의 뭐 디지털 달러의 개수라던가 시중에 있는 풀려져 있는 유동성 양이 희석이 될 수 있겠죠. 희석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논리랑 같은 거냐면 문화상품권, 우리 지역상품권 나눠주죠. 유동성을 미친듯이 공급해. 근데 지역상품권으로 바꾸면 지역상품권 뭐 20만원을 받았으면 5천원, 7천원 안 쓰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잃어버린 사람들도 계실 거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뿌린 건 100억을 뿌렸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이 된 건 50억밖에 안 됐어. 물가를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뭐 백화점 상품권 뭐 이런 것도 하면 뭐 낙수 효과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런 효과를 또 받아볼 수 있겠죠. 그럼 연준 입장에선 달러를 미친 듯이 찍어도 CBDC를 찍어도 시중에 있는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하고 이자를 주면 그만큼 가치를 지킬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미국의 달러를 지켜주고 앞으로 디지털 달러 CBDC의 가치를 높여주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이번 뉴욕에서 스테이블 코인 지침 가이드가 나왔죠.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은 미국 국채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클사, USDC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죠.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는 무조건 내가 100억 달러를 발행했으면 1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미국 국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너 만약 미국 국채 없어? 뭐 기업 어음 있어?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안 돼. 그 스테이블 코인은 영업 못 해.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대자동차 죄송합니다. 자동차도 사고 뭣도 사고 이것도 사고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커지겠죠.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달러 대신 쓰일 거니까. 그러면 발행량이 늘어날 거고 발행을 하는 만큼 미국 국채가 필요하게 될 건데 재무부 입장에서 미국 국채는 뭐냐면 미국 국채가 달러 교환권입니다. 달러랑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국채를 발행하는 곳은 미국 재무부입니다. 미국 정부. 그럼 재무부 입장에서 미국 국채를 발행해서 USDC 스테이블 코인 업체가 우리 미국 국채를 사줘? 이게 뭘까? 어떤 뜻일까? 미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돈을 뿌리고 국민들한테 돈을 지급해주고 뭐 재정 정책을 펼치냐면 국채를 찍어서 그 돈으로 재정 정책을 펼쳐주는 겁니다. 이번에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아니면은 뭐 반도체 법안 뭐 몇백조 유동성 공급하는 법안들 이런 것들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를 찍어서 그 돈만큼 인프라를 설비를 해주는 거예요.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 돈을 뿌리고 국민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큰 정부로 들어선다는 건데, 미국 정부에서 돈을 많이 쓰고 힘을 계속해서 강하게 가져갈수록 어떤 게 필요해요? 미국 국채를 사주는 사람이 필요해. 내 미국 국채를 발행해서 사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필요해. 그 역할을 누가 한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왜? 앞으로 준비금은 미국 국채에 쓸 수밖에 없어.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발행사들이 미국 국채를 매입을 해. 그러면 시장에 있는 미국 국채에 매입하고 발행한 미국 국채를 매입을 하면 미국 국채 가격이 어떻게 돼요? 국채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국채 금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반대라고 말씀드렸죠. 국채 금리는 떨어집니다.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미국 정부의 부채도 낮아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 뜻은 뭐예요? USDC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미국 국채를 사주기만 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부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국채 금리가. 이해되셨나요? 스테이블 코인 얘네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미국 정부, 미국이 갖고 있는 부채, 빚도 탕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재정 정책을 원활하게, 풍족하게 미국 국민들한테 돈도 뿌릴 수 있다는 거고. 이래도 스테이블 코인이 없어져야 되고 CBDC가 나오면 망하고 미국 정부에서, 참, 기사 한번 보세요. 테더 미 국채 보유 물량 버크셔 해서웨이보다 많다. 10월 말 상업 어음 제로. 우리가 가장 걱정했고 고민했던 게 테더사, 중국에서 발행된 이제 테더사인데, 얘네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미국 국채 보유 물량이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 얘네 회사보다 더 많다. 우리 많이 갖고 있어.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중요합니다. 과거에 산유국이 미국 달러로만 석유를 판매했던 페트로달러 체제와 같이 테더는 이제 유사한 체제를 미국에 제공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딱 이 문구를 읽으시면 소름이 돋아야 돼. 야, 비트코인 투자 진짜 잘했구나. 내가 코인이슈 영상 보면서 진짜, 인생에 전환점을 맞이했구나. 진짜 천금 같은 몇 년 만에 주어지는 기회를 잡았구나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뭐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달러의 가치를 높여준과 동시에 기축통화 자리에 굳건하게 유지시켜준다는 걸 의미합니다. 의미하는 거예요. 뭐 경제방송이나 뭐 다양한 영상들 많죠.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미국이 달러를 많이 찍어냈고 지금까지 막 발행하면서 이렇게 달러가 많이 풀렸는데 당연히 종말할 거다. 100년 주기설 모르냐. 100년 안에 무조건 기축통화가 바뀌었다. 달러는 종말할 거야. 망할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 자리에 오를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코인이시 가족분들은? 이 논리는 뭐냐면, 달러를 발행한 것만 생각하고 달러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은 생각을 못하는 논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와서 돈 벌 생각만 하고 잃을 생각은 안 하는 거야. 달러를 어디서 받아주고 어디서 소각할 수 있는지 몰라. 그냥 많이 발행했다. 그냥 그거 전제하에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뭐 100년 안에 100년 동안 지금까지 기축통화가 바뀌었다.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달러가 기존의 화폐 달러 자리를 대신해서 다시 100년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이슈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 논리라면 많이 찍었기 때문에 달러는 뭐예요? 가치가 하락할 거고 망할 거다, 종말할 거다 라는 논리는 지금 코로나 때 달러 미친 듯이 찍었죠. 우리 1946년도 마샤 플랜 때서부터 달러는 기축통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프리미엄을 안고 있어.
지네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찍어대. 마구잡이로 계속해서 찍어. 어떻게 보면 그게 기축통화 그 프리미엄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코로나19 때 뭐 전세계 2차 대전급의 달러를 찍어댔고 미친 듯이 돈을 찍어냈는데도 지금 달러 어떻게 돼 있죠? 달러 가치가 110.3 강달러입니다. 달러가 강하죠. 강세야. 달러를 많이 찍어서 달러 가치가 없어지고 망한다는 논리가 말이 되지가 않아. 맞지가 않죠. 하락해야 지금 달러가. 달러의 가치, 달러의 수량, 달러를 받아줄 수 있는 시장, 그거를 간과해서 그럽니다.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1948년도에 이제 마샬 플랜이라고 그 이제 트루먼 독트린 선언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때가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 국가들 때 그 유럽이 이제 전쟁 국가였고 전범 국가들이나 이제 그 다 전쟁 때문에 피폐해져 있어. 막 재건을 하고 공장도 세우고 굉장히 좀 힘들 때인데, 그때 미국이 트루먼 독트린 선언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때 이제 자본주의랑 또 공산주의 나눌 때죠. 소련 공산주의만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자본주의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가 돈을 찍어서 무상으로 경제 원조를 해줄게 라는 게 마샬 플랜입니다. 그냥 돈을 찍어서 유럽한테 돈을 줬어. 그때 당시엔 소련이죠. 소련이나 이런 애들 다 빼고 돈 찍어서 줬어. 그때 8천억 달러인데 현재 가치로 따지면 8천억 달러, 원화로 한 1100조 정도, 1100조의 돈을 찍어가지고 그냥 공짜로 줬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렇게 달러를 마구잡이로 찍어서 공짜로 줄 수 있었음에도 기축통화자리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무리 달러를 찍어도 경상수지 적자를 감내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물건을 많이 소비도 해주고, 그 달러가 유럽 마켓에서 상품과 뭐 물건을 사고 상품을 교환하고 유럽 마켓에서 통화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있게 된 거예요. 어렵나요? 쉽게 말해서 달러로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겁니다. 내가 뭐라 그럴까, 똑같은 뭐 달란트, 교회에서 달란트 이런 거 뭐 하죠. 옛날에 막 어렸을 때 친구 따라서 하면 몇 번 가봤는데, 달란트로 하는 거는 교회에서 쓸 수밖에 없어. 한정적이야. 근데 지역 상품권, 지역에서 쓸 수 있어. 가맹점 업체들은 어떤 게 더 가치가 있고 더 알아줄까? 뭐 비교 대상이 좀 그러네요. 당연히 지역 상품권이겠죠. 내가 갖고 있는 화폐로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건 뭐냐면, 그 화폐로 어디 유럽 여행을 가든, 아니면 뭐 미국 주식을 사든, 아니면 뭐 그 파생상품 시장을 뭐 참여를 하든, 비트코인을 사든 부동산을 사든, 달러가 공용 통화가 되고 할 수 있다는 게 많다는 건, 그 통화가 기축통화라는 거예요. 기축통화. 그 뜻은 뭐예요? 그러면은 달러를 많이 발행해도 달러로 할 수 있다는 게 많으면, 달러로 할 수 있는 게 많으면 그만큼 많이 발행한 달러가 그 시장에 소각이 된다는 겁니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19 때 미국에서 달러 미친 듯이 찍었고, 그 찍어낸 그 달러들이 지금 강달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았어. 이유가 뭘까? 그 달러가 어디로 갔어요? 테슬라, 애플, 미국 주식, 그리고 부동산, 주택, 그리고 비트코인 작년에 얼마까지 갔죠? 8천만 원. 비트코인 시장 다 자산 시장으로 들어갔죠. 그럼 시중에 그 달러는 없어. 왜? 그거 갖고 작년만 하더라도 현금 갖고 있는 애들이 바보야. 왜? 다들 주식 갖고 막 수익 내고 막 돈 벌고 그러다 보니까 다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시장, 파생상품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지 않았던 거죠. 이해되셨나요? 지금 중국에서 1대1로 하고 있죠. 165개 국가. 못 사는 나라들 경제 원조 해가면서 막 도와주고, 말로는 막 중국이 경제 원조를 지원해주고 막 도와준다 하는데, 이게 마샬 플랜입니다.
마샬 플랜.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악덕 마샬 플랜. 중국이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마샬 플랜. 자, 그러면 말씀을 드렸듯이 연준에서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받아줄 수 있는 시장을 계속해서 만들어야겠죠. 소각시킬 수 있게끔. 왜? 많이 찍어야 이자를 받으니까. 자, 이것도 기사 보시면 뒤집어지 소름 돋습니다. 자, 비트코인 거래 91%가 달러 기반이라고 합니다. 그럼 원화는? 이런 통계 자료가 있는데, 자, 비트코인 거래를 어떤 통화 기준으로 하냐고 이제 그 분석을 해봤더니 600억 달러 수준에 달한다. 봤더니 비트코인과 뭐 미 달러와 거래였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자, 비트코인 하루 거래 물량의 91%가 미국 달러나 달러 연동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비트코인이 달러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달러 다음으로는 뭐, 자, 보시면 엔화, 우리 한국 원화, 터키 리라와 유로와 이런 식으로 지금 있죠. 이게 뭔 뜻일까? 무슨 뜻일까? 이미 달러로 살 수 있는, 달러로 할 수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시장이라는 의미예요. 이미 비트코인은 달러와 연동되어 있다. 자산이 연동되어 있는 자산이자 상품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달러의 가치를 높여주고 기축통화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누구다?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이다. 이미 소름이 돋으셔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 목이 쉬어가면서 월수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연준이 또 화폐 발행할 수 있는 거. 주식은 몰라도 테슬라, 일론 머스크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향후 2030년 되면은 한 전기차, 수소차가 보급이 한 100만 대 정도 넘을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기존에 뭐 휘발유 넣고 경유 넣고 이런 내연기관 자동차는 서서히 없어질 겁니다. 근데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는 이유 아시는 분? 궁극적인 이유. 이유가 뭘까? 뭐 명분 표면적으로는 이런 얘기들을 하죠. 기사들 보면 친환경적이다. 휘발유, 원유, 뭐 탄소 배출이 심하고 앞으로 환경에 안 좋아질 거다. 우리는 친환경 사업을 해야 되고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ESG 뭐 이런 얘기들. 근데 거기 표면적인 명분 뒤에 숨겨져 있는 이유가 있어. 뭘까? 이유가 뭘까? 이유는 화폐 발행입니다. 화폐 발행. 전기차 시장을 밀고 있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으로 간다는 거는 뭔 뜻이에요? 새로운 신사업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신사업에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 왜? 우리가 전기차, 수소차가 보급이 되면 전기차만 만들지 않죠. 전기차를 충전해 줄 수 있는 충전 시설이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들어갈 거냐면 고속국도라던가 뭐 외곽순환도로 이런데 밑에다가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그냥 달리기만 하면 전기차가 충전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도로 시설이라던가 아니면 공장이나 아니면 전기차 수소차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돈이 필요한 거 어떻게 해요? 돈을 찍어야지. 찍어야지. 연준 입장에선 전기차로 넘어가는 것들이 친환경 사업일 수 있겠지만 미국 정부한테도 어떻게 보면 화폐를 발행하기 위해 숨겨져 있는 명분이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미국이 중국에 있는 뭐 아이폰 공장도 그렇고 중국이나 뭐 다른 국가에 있는 공장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네 국가로 콜을 하고 있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라던가 자기네 이제 무역이라던가 블록 경제 밖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런 움직임들이 뭘까?
이런 움직임들이. 1970년대 80년대 일본한테 제조업이 밀렸죠. 다시 제조업을 부흥시킨다는 겁니다. 미국은. 왜? 전기차를 지네들이 선점을 하고 제조시설을 갖고 있고 지네들이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화폐 발행하기 위해선 갖고 있어야지. 갖고 있어야지. 자국 내로. 불러들여야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연준의 입장에서 달러를 찍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 이게 뭘까? 달러를 찍으려면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필요합니다. 자, 미국 정부는 전기차, 아니 뭐 수소차, 각종 신사업들, 인프라 작업하려면 인프라 사업도 하고 재정 확보가 필요해. 미국 국민들한테도 또 지원금도 주고 돈도 뿌려야 돼. 왜? 앞으로 블록 경제 큰 정부 들어설 건데. 그리고 기업들한테 세수 창출도 많이 하고.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는 많은 돈,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할 건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해요? 구성을 해요? 미국 국채를 찍어서 마련을 해야겠죠. 그러면 미국 국채를 많이 사주는 업체가 필요하겠죠. 사주는 시장이나 기업들, 업체가 필요할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스테이블 코인 업체. 그러면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재정 확보를 위해서라도 스테이블 코인 기업들 시장 확장을 해줄 수밖에 없어. 왜? 미국 국채를 팔기 위해서. 자, 그럼 또 테슬라 같은 전기차, 수소차 만드는 제조 기업들, 뭐 GM,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 기아, 이런 기업들 많은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 스테이블 코인. 현금만 받습니다. 1번. 현금이랑 스테이블 코인 카드 결제 받습니다. 2번. 어떤 게 매출 더 잘 나오죠? 2번. 다양한 결제 수단을 넣으면 넣을수록 어떻게 돼요? 자동차 매출이 늘어나. 미국 정부든 연준이든 자동차 기업들이든 각종 기업들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해.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스테이블 코인과 가장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비트코인이 존재한다. 비트코인. 이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담고 공부를 통해서 하는 거고 계속해서 모아가는 겁니다. 지금 개발되고 있는 전기차, 미래에 또 보급될 차들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뭐 지금도 이미 나왔지만 지가 뭐 저절로 혼자 주차를 하고 그리고 또 운전대 안 잡아도 지가 혼자 운전해. 자율주행. 그게 뭐를 의미하냐면 내가 운전을 안 한다는 건 앞으로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걸 뜻합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걸 뜻해요. 내가 안에서 뭐 독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친구랑 뭐 수다를 떨 수도 있는 거고 각종 콘텐츠를 할 수도 있어. 그 뜻은 뭐예요? 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 많아질 거니까 다양한 차량 내부나 뭐 이런 각종 콘텐츠 소비하는 인포테인먼트 뭐 엔터테인먼트는 마찬가지고 이런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었죠. 예전 방송에서. 차 안에서 그냥 나중에는 블록체인 지갑이 차 안에 탑재가 되어 있어. 그래서 거기에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 넣어 놓으면 주차장 가면 요새 뭐 카카오톡 해가지고 바로 자동 결제되죠. 카카오티 해가지고 그 주차장들. 그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코인으로 주차비 결제하고 자동 결제하고 그리고 뭐 그 자동차 극장 이런 데서 결제하고 그리고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그 자동차 안에서 삼성이 만든, 구글이 만든, 메타가 만든 메타버스 생태계 접속을 해. 들어가서 비트코인으로 뭐 결제도 하고 NFT 상품을 결제할 수 있게끔. 그리고 P2E 게임도 즐길 수 있게끔. 그리고 주차나 뭐 그 차량 충전할 때 비트코인이나 뭐 작업 증명 방식 코인들 채굴까지 가능하게끔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차량 안에서 각종 콘텐츠를 즐기는데 무조건 돈이 들겠죠. 지금 이제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 게임 하더라도 돈이 들고 돈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에 들어섰는데 차량 안에서 각종 콘텐츠를 즐기는데 사용되는 화폐가 또 뭐예요? 1순위 앞으로는 CBDC, 디지털 달러, 디지털 원화, CBDC가 될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까지.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만 갖고 있으면 앞으로 그냥 똥도 싸고 밥도 먹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무조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뭐 현금 필요하면 금 팔아서 금방 가서 팔죠. 똑같아. CBDC 현금 필요하면 디지털 금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현금 하는 겁니다. 디지털 금이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많은 국가들이 외화 보유고에서 달러의 비중을 축소하고 있어. 뭐 중국은 뭐 미국 국채를 시장에 던지고 있다. 뭐 7개월 연속 던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러시아는 그 미국 국채를, 미국 달러를 2014년도 그 크림반도 침공 때부터 그 이전부터 또 준비를 했겠죠. 왜? 전쟁하는 국가니까. 계속해서 달러 보유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달러에 대한 영향력이 좀 벗어나고 싶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달러의 영향력이 점차 줄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 말도 맞습니다. 달러 영향력 줄고 있는 거 맞습니다. 뭐 반미 국가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달러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근데 그 말도 맞지만 또 반대로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다른 화폐, 뭐 위안화나 유로화나 파운드화나 다른 화폐의 영향력이 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늘고 있다는 걸.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천문학적인 달러를 팔기 위해서라도 미친 듯이 달러를 찍어댔고 그 달러를 팔기 위해서라도 시장에 나오는 미국 국채들, 매물들, 중국이 던진 거, 일본이 받아주고 있다지만 던진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정부 입장에선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시장,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 기업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시켜주고 확장시켜줄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는 거예요. 미국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누구예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뭐 달러를 위협한다, 뭐 무기가 된다 라는 말들 하시죠. 그 말 맞습니다. 달러를 위협할 수 있는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무기이면서도 달러의 가치를 높여주고 빛나게 해주고 기축통화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끔,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그 또한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이다. 이해되셨나요? 자, 나중에 우리 그 자녀분들이라든가 아직 결혼 안 하셨고 이제 뭐 코인이슈도 아직 뭐 결혼은 안 했지만 뭐 그런 분들 보시면 나중에 아기를 낳으면 지금 아기 키우는 분들은 해당 안 될 수도 있겠다.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뭐 엄마 아빠 해가지고 엄마 이거 사진을 봤는데 이거 지갑이 뭐야? 이거 지갑은 뭐 하는 거야? 지갑의 존재를 모를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동전이라는 게 있었어? 이거는 이제 한 10년, 15년 내지 올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근데 지갑 안에 들은 거 이거 종이가 뭐야? 돈을 종이로 만들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아예 그냥 현금이 없어지는 사회에서 살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우리는 그거를 십수, 백수, 천수 앞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남들보다 빨라. 우리 코인이시 가족분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게 맨날 들으신 분들은 익숙하고 뭐하고 지겹고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 젊고 새파란 놈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재미도 없고 뭐 경제가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이 얘기를 누구가 듣느냐에 따라 달라. 이 얘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진짜로.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자,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좀 지체가 됐죠. 추석 특집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열정적으로 했어. 우리가 비트코인을 왜 사야 되고 비트코인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좀 인지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자, 시황에 대해서 짧게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원래는 좀 딥하게 드리려고 했는데 매수 매도 좀 짧게 언제 빠질 겁니다, 오를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다음 멤버십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또 우리 추석 특집 해가지고 또 보시는 분들도 보시기 때문에 회원분들이 싫어하셔. 멤버십 분들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또 미워하시면 또
안 되니까. 자, 일단은 9월 달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변동성이 심할 겁니다. 변동성이 심할 거고 이미 9월 달에 빠질 거 우린 알고 있었어. 멤버십 분들은 알고 계셨죠? 제가 뭐 미리 언지를 드렸고 9월 달에 이제 변동성 심한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9월 6일 비콘 체인 하드포크 시작해서 9월 15일 날 이더리움 지분 증명 넘어가는 머지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5일 이게 시그널인데 15일 날 또 뭐가 있냐면 마운트 곡스 그 해킹 보상 물량들 해서 비트코인 캐시 달러 비트코인 해가지고 이제 시장에 매물들이 나오는 시점이 원래 8월 말이었는데 15일로 옮겼어. 연기됐어. 그래서 마운트 곡스 매물도 나올 수 있는 시점이 9월 15일이다. 그 15일 날 또 뭐 있냐면 우리 게리 겐슬러 형님이 하필 또 암호화폐 접근법 증언 이런 식으로 게리 겐슬러 형님이 미국 상원은행 주택도시위원회에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접근 방식과 관련해서 뭐 증언을 한다 그래요. 요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16일 날 뭐가 있냐면 미국 커드러플 위칭데이라고 4만여의 날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지수, 선물, 옵션, 개별 주식 선물 옵션 4가지 파생 상품이 동시 만기 날입니다. 이날 뭐냐면 미국 증시가 막 흔들려. 상하 변동성이 미친듯이 심해. 그런 변동성 심한 날짜들이 다 15일, 16일 이렇게 겹쳐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더리움 지분 증명 참 개인적으로 안 좋게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 일단 기존의 작업 증명 방식에서 채굴자들이 나눠 가졌던 채굴 이자 수익을 지분 증명으로 바뀌게 되면 얼마나 수익이 분배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돼야 될 거고 그리고 SEC에서 작업증명 방식이었으니까 작업증명 방식이었기 때문에 안 건드렸던 것들을 지분증명으로 넘어가게 되면 혹시나 건드리게 되면 이더리움 힘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더리움 하드포크돼서 이더W 새로운 코인을 받으면 이게 주식으로 따지면 배당 성격입니다. 그래서 에어드랍 관련해서 세금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요런 걱정들 고민들 내가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은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또 어떻게 보면 시그널인데 자 이게 이제 어떤 차트냐면 1897년도 이후에 우리 미국 증시 다우존스 기준으로 해서 1월달, 2월달, 3월달 성적표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거의 한 125년 동안 미국 증시 성적표죠. 다우존스 1년 중에 가장 안 좋은 달이 이달이야. 세템버. 언제예요? 9월달. 미국 증시가 1년 중 가장 안 좋은 달이 9월달. 이런 식으로 안 좋습니다. 2월달, 뭐 5월달도 안 좋은데 9월달이 가장 안 좋아요. 그 월가 격언 중에 이런 말이 또 있어. 월가 미국 주식은 10월달에 매수하세요. 담아야 된다. 그 뜻은 뭐예요? 9월, 10월달에 많이 빠진다는 겁니다.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9월 역대 미국 증시 성적표로 해가지고 60년도 이후에 9월달에 5% 이상 하락한 횟수가 무려 10번. 그리고 5% 이상 상승한 경우가 4번. 60년대, 91년대 사이클 따져보면 S&P 500이 그 9월달에 S&P 500 지수가 하락한 적이 20번, 상승한 적이 11번. 중간값 기준으로 12개월 중 최악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0.7%. 1960년도 이후 S&P 500 지수가 8월까지 상승했다가 9월에 하락한 횟수가 무려 21번. 과거 역사적 다 통계 데이터들이 9월 달에는 미국 증시가 안 좋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중국 채권 만기 날짜가 언제 몰려있다고 말씀드렸죠? 중국 부동산 개발회사들 만기 채권 만기 날짜 6월달부터 9월달까지 많이 몰려있는데 6월달부터 8월달이 3분의 1 정도 한 182조 정도 몰려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지금 9월달에 이렇게 지금 넘어왔는데 또 최근에 또 중국에서 1조 위안 유동성 공급을 했죠. 그래서 좀 중국 채권 시장 뭐 만기 부동산 개발회사들 만기 요거는 크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다. 그래도 좀 당분간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응급 처방으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추석이죠.
추석의 악몽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작년 9월 달에 뭐 터졌죠? 똑같이 추석에 터졌어. 작년 9월 달에. 작년 9월 달에 헝다그룹 디폴트 사건이 터졌습니다. 헝다그룹. 추석 연휴 때.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브라더스 딱 터졌을 때, 세계 경기 침체 왔을 때, 그때도 추석 연휴예요. 항상 우리가 역대 데이터나 과거 데이터들을 보면 추석 전후로 항상 좋지 않았어요. 미국 증시고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나스닥 따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석 전후로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9월달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긴축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한 달 전부터 9월달 떨어질 겁니다. 빠질 겁니다. 그 시그널을 드렸던 게 긴축이 시작이 됐죠. 근데 긴축이 어느 정도 액수예요? 매월 950억 달러. 6월달보다 2배 가까이 긴축을 한다고 합니다. 2017년도 긴축했던 거 그거보다 6배 큰 규모예요. 물론 코로나 때 돈을 많이 찍었긴 했지만. 자, 긴축을 무시한 분들이 계셔. 저거 뭐 별거야? 연준이 그냥 국채 던지는 거잖아, 시장에. 경기가 탄탄하고 받쳐주니까 국채를 던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긴축이에요. 긴축이 무서운 이유가 뭘까? 무서운 이유. 긴축이 무서운 이유는 주식, 채권, 코인,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코인이슈님, 연준에서 국채를 던지는 거고 주식이 왜 나오고 채권이 왜 나오고 코인이 왜 나오나요? 자, 이래서 코인이슈 방송을 보시는 거예요. 연준에서 국채를 던진다는 건 뭐 모기지 그 국채라든가 뭐 회사채나 뭐 다양한 국채들 던지겠죠. 뭐 장기 국채 던질 거고 뭐 MBS 그 모기지 국채를 던진다고 하는데, 다양한 채권을 던지면 그 채권 매물이 나와. 예를 들어서 회사채를 던졌어. 그럼 그 회사, 그 기업 채권이 나와. 그럼 어떻게 될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회사 입장에서 야, 우리 채권 가격 떨어진다. 회사 휘청거리겠다. 그럼 똑같아. 그 회사들도 갖고 있던 현금이나 아니 갖고 있던 자산으로 방어를 해야 돼. 내 채권을 사야 돼. 왜? 자사주 매입을 하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금을 끌어당겨서 채권들을 매입을 해줘야 내 회사채, 내 기업 지킬 수 있겠지. 그러면 기관이나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채권이 시장에 나오면, 연준이 던진 채권들이 현금이나 아니면 기존에 투자하고 있던 뭐 삼성 주식이나 뭐 테슬라 주식이나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던져서 현금화 시켜서 그 현금으로 뭘 해야 돼요? 내 자사주, 내 채권을 사야 돼. 아니면 자사주 매입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 코인들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이게 그냥 간과하시면 안 돼요. 긴축이라 해서. 굉장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긴축이. 그리고 6월달, 9월달 미국 회계 기업들 결산을 많이 하죠. 보통 기업들 결산을 할 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수익을 본 거는 어떻게 해요? 덜어내고, 손실을 본 거는 조금 더 뭐 매수를 하고, 매도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점이 언제다? 6월달, 9월달. 그리고 9월달에 또 뭐 있냐면, 이런 것까지 다 풀어드리면 안 되는데. 자, 애플 주가가 가장 안 좋을 때가 언제예요? 대체적으로 9월달에 안 좋습니다. 왜? 항상 신제품을 발표하고 나서 안 좋아. 애플 주가가. 9월달에도 그렇다. 제가 안 좋은 얘기만 드려서 좀 죄송한데, 반면에 또 좋은 것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뷰도 존재해요. 일단은 9월 15일날 이더리움 지분증명이 성공이 돼. 지분증명이 딱 넘어가면 그때 이후로는 우리 코인 시장에 좋은 훈풍이 또 바람이 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 기존에 비트코인도 몰랐고 블록체인도 몰랐고 스테이킹을 몰랐던 분들이 스테이킹 관련해서 스테이킹 관련 코인들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스테이킹 붐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비트코인을 몰라도 야,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이자에 밝으신 분들, 셈이 밝으신 분들이 유입이 될 수 있다. 그게 스테이킹 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코인 시장에 또 호재를 작용할 수도 있다. 물론 큰 상승, 큰 반등은 기대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단기 뭐 수익 보시는 분들, 선물하시는 분들, 뭐 단타 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분 증명 넘어가면 스테이킹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이자 수익을 주는 이런 위주로 이런 코인들 보시면 됩니다.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지금 당장 있는 9월 13일 미국 CPI 발표되죠. 만약에 7% 후반대 나와. 그렇게 되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반등할 겁니다. 9월 13일 날. 그리고 9월 22일 날은 어떻게 될지는 다음 멤버십 영상 때 언급을 드리는 걸로 하고, 자,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또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대기를 할 겁니다. 코인 이슈는. 그래서 만약에 매수 시그널 기다리신 분들은 새벽이라도 제가 드릴 거예요. 잠 안 자고라도 드릴 거니까 알람 맞춰놓고. 제가 저번에 6월 달에 한 가지 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밤을 좀 샜어. 주말에도 알람을 맞춰놓고 가격이 떨어지면 알람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계속해서 기다렸고 괜찮은 가격 해서 제가 그 시그널을 드려서 17.5K 최저점에 주우셨죠. 매수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저점에 주우셨을 겁니다. 또 수익도 많이 보셨을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추석 연휴 때 빠진다고 하면 그 매수 시점이랑 그리고 국내 거래소 얼마에 주세요까지 디테일하게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수익률 좋은 코인들도 몇 가지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MNR 등급분들은 그 방송에서 언급 안 드린 신규 추천 코인이랑 대기업 코인 그것까지 같이 그 공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실 분들 그리고 기다렸던 분들은 이번 주말에 반드시, 이번 주말이 아니지, 추석 때, 추석 시즌 때 알람 켜놓고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진짜 집중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때 집중하셔서 보시고,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또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이렇게 하다가 오늘 또 추석 특집으로 또 이렇게 녹화 방송을 통해서 또 찾아뵈니까 또 새롭고 또 그런데 또 풍성한 또 한가위 또 추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또 맛있는 것들 많이들 드시고 또 추석 끝나고 월요일부터 또 바로 시작됩니다. 공부는 쉬면 안 돼. 한번 쉬면은 이게 늘어지기 때문에 우리 자산시장 공부, 비트코인 공부는, 경제 공부는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항상 이렇게 부족한 영상을 또 봐주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또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 항상 또 코인이슈 채널을 또 위해서 열심히 또 힘써주시는 우리 운영진 분들까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추석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또 추석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코인 이슈는 매주 월수금 오후 9시에 실시간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고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코바 추석 잘 보내세요.